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대원외고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교실에서 얼굴을 맞대며 정말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있어야 할 텐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첫 만남을 하게 돼가지고 많이 선생님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온라인 수업 방식이 선생님은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좀 버벅거릴 수도 있을 거라는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태가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실에서 만나는 날이 또 조만간 아주 금방 또 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첫 수업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름 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이지혜쌤과 함께하는 이지한 국어. 여러분 선생님은요 이지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국어를 같이 배우면서 국어를 이지하게 쉽게 생각하고 국어를 재밌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의 바람을 담은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과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반도 있을 거고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는 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어 B 시간에 주로 만나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같이 배워야 할 작품은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 온라인 클래스 그 구글 클래스룸에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영상 2개를 첨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또는 수업을 듣기 전이나 수업을 들은 후나 해서 그 영상을 첨부해드린 영상을 같이 함께 보시면 이 시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윤동주 시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보세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 여러분 이 작품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일제강점기죠. 적극적인 의미의 무장 독립투쟁에 가담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크게 우리가 3가지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윤동주 시인은요, 일제 시기의 저항 시인입니다. 일제 시기의 저항 시인으로는 흔히 우리가 이육사 시인과 윤동주 시인을 많이 말을 하기는 하는데요. 두 시인의 작품 세계가 굉장히 달라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 해가지고요.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성찰, 자신이 지켜야 할 이념을 시에 담아냄으로써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체계를 세워요. 선생님 왜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 부끄러움을 느끼냐면요. 선생님이 여기 앞에다가도 정리했지만 그 암울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에서 적극적인 의미의 무장 독립투쟁에 가담하지 못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가 부끄러움으로 표출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는요, 흔히 참회, 반성, 자성찰 이런 식으로 부끄러움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화상을 배우면서 꼭 알아야 될 핵심 키워드 3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에는 우물이라는 시어가 나와요. 이 우물이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 시에서는요, 우물 속의 사나이와 그리고 그 사나이를 비춰보는 화자인 내가 나오거든요. 그 둘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물에 비친 사나이를요, 화자가 계속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사나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심리,
태도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바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그 태도 변화, 심리 변화를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물론 자화상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다루기는 하겠지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화상 작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자화상 본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쌤과 함께하는 이지한국어 자화상. 선생님은요, 항상 이 문학작품 수업을 시작할 때는요, 제목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제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자화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웬만하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화상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막 웅얼웅얼 또는 크게 대답하는 소리가 선생님 귀에도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화상은요,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예요. 자화상 그려본 적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요, 스스로 그린 자신의 소상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어떻게 느끼는지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첫 번째 키워드가 1년부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뭐였었죠? 우물. 맞아요. 우물. 자, 우물의 기능이 뭘까요? 일단 우물의 특성을 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물이나 거울 같은 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내가 들여다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우물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우물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물 속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지금부터 생각할 거야. 윤동주 시인의 특징과 연결해서 본다면 뭐를 시작할 거야? 그렇죠. 자아성찰을 시작할 거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랑 바로 연결할게요. 우물의 역할, 우물의 기능. 자, 우물의 역할, 우물의 기능 첫 번째, 자아성찰을 가능하게 해주는 뭐다? 매개체다. 자아성찰의 매개체다.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물이 어디에 있대요? 이 우물의 위치를 한번 보러 갈까요, 여러분? 우물은요, 산모퉁이를 돌아서 논가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물의 위치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공간에 있나요? 아니요. 맞아요, 여러분. 일상의 세계와 분리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잡을 수 있어요. 하나만 더 갈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부터 세 가지 시어의 세모를 해줄 거예요. 이 세 가지 시어가 갖는 느낌을 좀 잡아볼까요? 산모퉁이를 돌아서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외딴 홀로 가만히. 나 지금부터 우물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성찰할 건데 외딴 곳에서 외딴 곳에 혼자 가서 가만히 볼 거야. 여러분 이 세 가지 시어가 주는 느낌은요. 막 밝거나 뭐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닌 거죠. 그쵸? 다시 말하면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의 시어들로 볼 수 있어요.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인 시어들로 볼 수 있고요. 하나만 더 간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나 외딴 곳에서 홀로 가만히 들여다볼 거라는 것은 나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성찰할 건데 어떻게 성찰하겠다라는 의미죠? 맞아요. 객관적으로 볼 거야. 객관적으로 성찰할 거야. 라는 어떤 화자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조심스럽게 성찰하겠다는 화자의 뜻이 드러나는 시어들로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1년이 끝났어요. 1년 내용 뭐였어요? 나 좀 외딴 곳에 있는 우물을 혼자 찾아가서 나
내 자신 좀 들여다볼 거야. 자아성찰을 좀 해볼 거야. 이 내용이 끝이에요. 괜찮았어요, 여러분?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2연 같이 가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우물의 역할 첫 번째가 자아성찰의 매개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아성찰에 이르게 하는 우물 속에 우물이요. 이 마지막에 보면은 이 우물 속에 비친 사나이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감정을 느껴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되다가 마지막까지 가면은 결국 이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고요. 두 자아가 화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끝까지 가서 내용을 본다면 이 우물의 두 번째 역할은요.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연의 내용은요. 우물 속을 바라봤더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물 속에는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달, 구름, 하늘, 그 다음에 바람, 가을 이라고 하는 지금 우물 속에 비친 뭐가 보여요? 맞아요. 자연 풍경이 보이고 있죠. 지금 우물 속에 비친 자연 풍경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자연 풍경이 어떤 느낌을 주나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달이 밝고요. 구름이 막 흘러가고 있고 하늘이 쫙 하고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파란 바람이 막 불고 있고 가을이 있대요. 굉장히 뭔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미지의 그런 자연 풍경이 드러나 있죠.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 풍경이 우물 속에 비춰져 있습니다. 3년에 가면요. 사나이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3년의 초라한 사나이와 이 2년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이 대비되고 대조되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파아란이라는 시어에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파아란 이거 맞춤법 맞나요? 틀렸죠. 원래는 파란이 맞죠. 선생님 틀린 거 아니에요. 이 시 어떻게 된 거예요? 시인이 맞춤법도 틀리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거 시잖아요. 여러분 시적 허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시적 허용은요. 시에서만 특별히 허용하는 문법적인 허용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뭐 맞춤법을 의도적으로 틀리게 하거나 띄어쓰기를 일부러 어긋나게 하거나 요렇게 함으로써 뭔가 운율감을 살리는 효과를 준다라든지 아니면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라든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적 허용이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먼 산을 먼산 우리 엄마를 울 엄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다시적 허용에 해당합니다. 하나만 더 갈게요. 여러분 지금 파란 바람, 여러분 지금 파란 바람이 좀 띄어져 있어서 선생님이 그냥 다시 여기다 써볼게요. 자, 여기 지금 파란 바람이라고 해서 시어가 나와 있는데요. 파란 바람이 분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볼까요? 바람은요, 뭐로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은 막 냄새로 맡을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죠, 그쵸?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바람은요, 시원해. 여러분 어때요?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즉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요. 그 바람이라는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심상과 그 다음 파란색,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여러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함께 나타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말을 해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바람을 마치 파랗게 눈에 보이듯이 시각적으로 시각화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서 우리는 얘를 촉각의 시각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연의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우물 속에 자연 풍경이 비치고 있는데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고 있어 라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적 허용 사용됐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공간각적 표현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잡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3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키워드에서 두 번째 사나이와 화자의 관계에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죠. 자, 사나이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물 속에
내가 이렇게 우물 속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나이가 나와요. 그럼 사실 이 사나이는 누구예요? 우물 속에 비친 나예요. 근데 나를 가지고 사나이라고 마치 다른 사람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객관화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나이는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게 나와요. 현실에 초라한 자. 선생님 왜 초라해요? 왜요? 왜 초라합니까? 지금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시대적인 어떤 그런 고뇌를 안고 마구마구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해서 뭔가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우물 속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미워졌어요. 자, 세 번째 선생님 키워드 줬던 거 기억나세요? 사나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심리, 태도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했죠. 처음에 사나이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낀대요? 미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 미워요? 방금 말을 했는데, 왜 미워요, 여러분? 맞아요. 현실에 안주하는 자아니까 밉대요. 그래서 더 이상 보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부끄럽고 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돌아갑니다. 사연 갈게요. 그래서 너무 미워. 돌아갈래. 그래서 막 돌아가자 생각을 했는데 또 너무 갑자기 사나이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현실이 지금 일제강점기라는 굉장히 좀 힘든 현실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힘든 현실에서 안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심리 변화 두 번째가요. 여러분 뭐가 돼요? 연민. 현실을 외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느껴져요. 그래서 막 가엾으니까 다 안 되겠어. 너무 불쌍해. 다시 가서 봐야지. 도로 가서 들여다봅니다. 사나이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지금 3년에서는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굉장히 초라한 사나이가 보여서 부끄러워요. 미워져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 생각하니 또 가엾어졌어요. 연민의 감정을 느껴서 다시 왔대요. 5형 같이 가볼까요? 근데 여전히 초라해 보여. 그래서 다시 뭘 느껴요, 여러분? 미움을 느껴요. 세 번째. 다시 미워요. 미움, 그 다음에 연민, 그 다음에 미움이죠. 그래서 다시 너무 미워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마지막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리움. 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 4가지 미움, 연민, 미움, 그리움 여러분 요 4가지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미움, 그리움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뭘 겪고 있죠? 내적 갈등을 겪고 있어요. 자아에 대한 미움도 느끼고 그리움도 느끼면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끝난 게 어떤 감정으로 끝났냐면 그리워진다라고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그리움을 느낀다는 것은 대상과의 관계가 더 이상 부정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내적 갈등은 계속 이렇게 거듭하던 화자가 마침내 자기 자신이랑 이제 화해하려고 하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왜 그리워지는지는 그 다음 년에서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왜 그리워지냐면 이제 과거에 이 사나이도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어. 이렇게 초라하지 않았어. 이 과거에는 이 사나이도 순수했었어. 지금과 달랐어. 순수했던 적이 있었어. 라는 것을 이제 추억처럼 사나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6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얘들아 이거 아까 전에 되게 많이 본 거 아니야? 몇 년에서 봤어요 여러분? 그래요 2년에서 봤었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해서 2년의 내용을 거의 유사하게 반복하면서 여러분 6년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2년의 반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2연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완전 1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의 처음과
첫 부분과 시의 끝부분을요, 비슷하게 하거나 같게 배열하면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수미상관의 방식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수미상관은 좀 중요해요.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많이 보게 될 단어니까 눈에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이렇게 수미상관의 전개 방식을 써요? 수미상관의 전개 방식을 쓰면 어쨌든 똑같이 처음과 끝이 똑같으니까 이런 구성상의 어떤 안정감을 주죠. 전체적으로 균형이 느껴집니다. 이런 효과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조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물 속에는 어쩌고저쩌고 가을 입고해서 이연의 반복이 나왔고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나이가 어떻대요? 추억처럼이래요. 다시 말하면 사나이가 지금은 비록 되게 초라해 보이고 되게 부끄럽고 미움의 대상일진 모르겠으나 이 사나이도 과거에는 순수했었어 라는 거죠. 추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그리움과 동경의 그런 느낌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는 해요.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순수했던 과거 추억 속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물 속에는 더 이상 그 사나이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다만 하나의 추억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갈등을 극복하고 두 자아가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두 자아는 누구예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키워드 두 번째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화자와 사나이의 관계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죠. 그거 잠깐 설명하고 가볼까요? 자, 여러분, 화자와 사나이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는요, 우물 속에 사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즉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자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사나이를 바라보는 주체. 주체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로 볼 수 있어요? 반성적 자아로 볼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나이는요? 성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성찰의 대상이죠. 대상으로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비운 감정을 느꼈죠. 이런 부정적인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인 현실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나이는 어떤 자아로 볼 수 있냐면 현실적 자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분된 두 자아가 막 부정과 긍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6년까지 본문 해석이 끝납니다. 다시 한번 시의 짜임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1년의 내용은 뭐였어요? 우물을 찾아가서 그 우물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 지금부터 자아 성찰해 볼게. 2년에서는 우물 속에 평화롭고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나와 있었고요. 3년에서는 그 우물 속에 비친 자연 풍경,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과 대조되는 초라한 사나이의 모습이 나오면서 미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4연에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가여운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5연에서는 미움과 그리움이라는 두 가지 감정을 애증이 교차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년에서는요, 사나이의 마침내 그 순수했던 사나이의 모습을 추억처럼 남기면서 갈등을 극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가 마무리가 됐었죠. 자, 이지혜 쌤과 함께하는 이지한 국어 오늘의 출석 퀴즈입니다. 여러분, 문제 간단해요. OX 생각해 볼까요? 1번. 화자는 외딴 우물에 비친 평화로운 자연 풍경을 보고 있다. OX 생각해 보세요. 자, 2번. 이 시에서 화자의 심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OX
자,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총정리 들어갑니다. 진짜 찐 포인트. 화자의 상황, 화자의 정서, 주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다 되셨나요, 여러분? 이것으로 자화상 입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품을 바라보는 감상법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자화상에 대한 국어 학습풀이는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13쪽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16쪽, 17쪽 미리 꼭 풀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어가 이지해지는 그날까지 이지혜쌤과 함께해요.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의 꿈을 항상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고생하셨어요. 안녕.